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도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지방의회는 중앙의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며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역의 문제들을 찾아 가까이에서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 그리고 견제 기능의 약화 등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지방자치 30년 속에서 지방의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육동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윤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윤민석 반갑습니다.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인성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올해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핵심 축은 지방의회가 아닌가 하는데요. 육동일 원장님,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올해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됐습니다만 의회로 따지면 91년에 부활했기 때문에 34년이 됐습니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동시에 입법기관이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견제기관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지난 30년 또는 멀리는 34년간 지방의회가 비교적 충실히 수행해서 많은 조례도 제정을 했고 또 예산 심의 확정도 이루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요. 또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해서 지방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을 줄여서 주민 부담을 줄이는 그러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지방의회는 제도적으로는 독립화되어 있지만은 여러 가지 권한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고요. 또 지방의회가 많은 성과를 냈지만은 사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 괴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좀 더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주민들에게 지방의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려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미흡한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언론에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마는 주로 주민들은 지방의회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지방의회를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또 심층적으로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약간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측면에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지방의회는 여전히 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다고 평가됩니다. 네. 자, 우리 김인성 기자께서는 그동안 시군의회를 취재해 오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열심히 많이 취재하셨죠. 그러니까 취재하실 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한 지방의회 실제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정적인 보도, 취재를 많이 하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 시청자들이 또는 유권자들이 이 언론이 그 의회를 좀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좀 발휘해달라 이런 요구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언론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다른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정당의 다양성이라든가 또는 직업의 다양성 아니면 인구 구조에 따라서 남녀노소가 골고루 의회에 진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이제 실제 우리가 사는 사회에 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좀 지나치게 좀 편향적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의회들이 그건 뭐 정당도 그렇고 또는 인구 구조적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전에 정당에서 후보를 추릴 때 또 다양성을 이렇게 담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딱 시기가 이제 내년도 선거 6개월여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장 취재를 다니다 보면 의원들이 정말 바짝 좀 위축돼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이번 선거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속해 있는 정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힘들어하고 좀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유권자들도 똑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은 6개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사는 동네의 의회 또 내가 사는 동네의 시장 군수들이 또는 도지사 교육감이 어떤 공약을 했으며 얼마나 잘 지켰으며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정말 면밀히 살펴보고 또 언론의 보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다못해 홈페이지 한 번이라도 더 눌러보는 그런 성의를 보여야만 그래야만 그런 표심이 모여서 내년 선거에는 정말로 일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회에 지금 남은 6개월 동안 저도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민숙 의원께서는 이제 초선 의원이시죠. 의주 활동을 하시면서 체감하는 지방의회 현실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외부에서 보던 모습과 차이가 좀 있는지 하는 것이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께서, 주민들께서 뭐 시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만나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솔직히. 근데 의원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뭐 시장님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국장님들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가교 역할을 좀 잘 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의회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제가 많이 봤었을 때는 그냥 의회가 뭐 그렇게 크게 역할이 있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때만 되면 뭐 해외 연수 문제 터지고 음주 문제 하나 터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도 잠깐 곁다리기는 한데 의회에서 그런 원인 제공을 안 하면은 언론에서도 사실 쓸 기사가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좀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제 권한이나 이런 게 적지 않다. 예를 들면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1년이 걸리던 2년이 걸리던 하세월이에요. 근데 의원들이 정말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빠르면 한 2달 정도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입법기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지방 의원들이 뭐 의원들 숫자 중에서는 아시겠지만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가장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주민들을 잘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기초의회인 곳들이고 그런 기초의원들이 지방 이제 주민들을 많이 만나서 뭐 의견도 많이 듣고 뭐 우리 동네 정책 얘기도 하고 우리 동네 민원 얘기도 하고 좀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큰 지방의회가 이제 뭐 이런저런 사건 사고 말고도 이제 한마디로 욕을 많이 먹는 게 이제 지역 정치가 중앙 정치에 너무 종속돼 있는 거 아니냐. 의원들이 뭐 동네 이렇게 다니다가도 뭐 선거철만 되면은 그 정당에 그냥 선거운동 하러만 너무 뛰어다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많이 받는데 사실 그리고 지금 정치가 너무 더 편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양당에서도 뭐 공천을 점점 뭐 당의 충성도를 더 평가하겠다. 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시민들께서도 좀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들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바꿔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요, 지방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44.1%나 됐다 그럽니다. 긍정적 인식은 18.5%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육동일 원장님,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가 낮은 이유가 뭘까요? 네,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난 30년 동안에 매년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지방의회, 지방집행기관, 또 주민 참여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런데 변치 않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통 저는 꼭 부정적인 인식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또는 지방의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인식보다 더 큰 문제는 무관심입니다. 주민들이 도대체 지방의회가 있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대한민국의 좁은 땅에서 243개나 되는 지방의회가 있어야 되는지, 또 그 선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현상을 조금 더 심각하게 봐야 되고 대표적인 것이 의원에 대한 인지도입니다. 이를테면 기초의원을 전혀 모른다는 주민이 42.7%입니다. 절반가량이 가장 가까이 지내야 할 기초의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광역의원도 이름이나 정당을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15.8%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요인이 있지만은 한 가지 추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정당 공천제 문제입니다.
아까 잠깐 우리 윤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또는 지방의회는 중앙 정치에 상당히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정당 공천제입니다. 보통 정당 공천제를 뭐 폐지해야 된다, 뭐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정당 공천제는 정당이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또 정당 공천제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정당 공천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은 정당 공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책임 정치입니다. 우리 유권자를 대신해서 정당이 좋은 후보를 내세워야 줘야 되고 그 후보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다음 공천에 기준을 삼아야 되고 또 혹시나 임기 중에 잘못된 경우에 중도 하차하는 경우에는 정당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도 하차하면 재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재보궐선거는 지금 주민들이 주머니 속에서 비용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당이 지불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고가 일어난 정당은 그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책임 정당 공천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제도가 자리 잡으면 정당에 대해서 정당 공천에 대해서 정당들이 굉장히 신경을 쓸 테고 부담을 갖고 좋은 후보를 선출하고 또 잘못된 경우에는 책임을 짓는 그러한 정당 공천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 정치의 발목에서 풀려나서 지역을 위해서 지금은 정당을 보고 지방의회가 활동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방선거가 말이죠. 산무선거라고 그래요. 지역에 인물이 안 나서고 정책 경쟁을 안 하고 인물 검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 우리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선거 기준이 정당입니다.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 인물을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윤민수 위원이 지난 임기 동안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돼서 재선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국민들은 또 정권의 안정이다. 정권의 견제다. 이러한 중앙정치의 이슈에 의해서 선거를 치른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방선거가 지방선거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 이슈를 가지고 중앙의 인물들이 대결을 하는 이러한 상황은 지방자치에 대단히 큰 걸림돌이고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품속에 자리 잡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42.7%가 이제 기초의원들은 대부분 알고 네. 광역의원들은 15.8% 한다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가 딱 그 수치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동네 이렇게 다니면은 한 절반 정도 분들은 의원들의 활용법을 좀 잘 아시는 분들도 지역에 많이 계세요. 가끔 때때로 사고 치고 뭐 해외도 이상한 데 가고 그렇게 욕을 먹지만 좀 필요하다. 좀 이런 부분들을 체감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잘못하는 게 있지만 좀 이렇게 지방 의원들이 정당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이 접점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네. 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지방 의원이 해야 할 일이고 네,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다음 선거에 참여하려면 공천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중앙 정치는 지금 대결 구도, 아주 양당제의 극한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 공천의 기준이 요즘에 신문 보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정당의 이슈를 잘 전투력을 가지고 지방에서 싸워주느냐. 그걸 가지고 정당 공천의 기준을 삼는다고 하니까 지금 기존에 잘하고 있던 역할을 뒤로 하고 중앙 정치의 이슈를 가지고 파이팅을 해야 되는 그런 지방 의원들의 부담감, 그런 어려움이 지금 아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풀어낼 수 있는 거는 제도적으로 또는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우리 유권자들은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선거 전에 당신은 다음 선거에서 뭘 기준으로 투표하겠냐? 그러면 70~80%는 인물, 정책, 공약 보고 투표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투표장에 가면은 정당 보고 투표를 한다든지 금방 바뀌어요, 이게. 이중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언론에서 소개를 해주고 의원들을 후보를 소개해주고 또 토론을 시켜줘도 투표 갈 때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결국은 저는 유권자를 탓하기보다는 지금 선거라는 거는 투표율만 높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주민들은 그러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충분히 습득을 못했어요. 교육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는 동시지방선거입니다. 8개, 9개를 한 날 같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까지 한 날 한다. 부득이 이거는 중앙정치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당 보고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 투표다, 로또 선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바꾸고 또 우리 유권자들의 지방자치를 하는데 꼭 필요한 의식,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도도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선거구제 택하다 보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는 투표를 다른 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2인 선거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2인 선거구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인 선거구 있으면 양당이 나란히 공천하게 되면은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은 아예 건드려 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양당 지지층이 강고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른 선택을 할 경우에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당선되는 이 모순적인 구조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권자들도 선택을 인물도 보고 하고 싶고 정책도 보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양극단에서 또 정치가 너무 양극단화되다 보니까 너무 서로를 악마화하는 이런 분위기하고 맞물려서 지금 이 제도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그러면은 유권자들이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다른 선택지를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중대선거구제가 조금 있어서 저도 지난번에 이제 3등으로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도 우리 동네 기초의원들은 3등까지도 당선되네. 이 부분들을 잘 모르셨어요. 근데 3등까지 당선되니까 아니 어차피 양당이 한 명씩 되지 않냐. 그럼 저 찍어주시면은 저까지도 골고루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도의원 선거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쪽 바람 불면은 한 1, 2%만 더 높게 가져가도 의석수는 거의 8, 90%를 다 가져가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너무 이 제도가 다른 방법들도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제도를 갖다 쓰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유권자들도 결국에는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인 모습도 좀 많이 바뀌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국회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당 공천제도 없앨 수 있는 거, 선거제 다 바꿀 수 있는 부분들, 이거 다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국회의원분들이 기득권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 선거하면 이제 다 동원해서 이제 쓸 수 있는 인력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이런 선거구제 문제, 정당공천제 문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때만 땜질치 처방하고 또 4년 있다가 또 땜질하고 이런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윤미숙 의원께서는 지금 이제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최근에 정례회 기간 중에 이제 외유성 출장을 간 것을 가지고 이제 정의당 강원도당에서 상당히 강한 비판 성명을 냈거든요. 성명을 발표하신 배경, 그리고 이 문제가 지방의회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해외 연수 관련해서만 좀 말씀드리면요. 11대 도의회가 지금 대부분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산 심사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11월 4일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 첫날부터 이제 강원 FC가 이제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일본의 원정 경기가 있었는데 11월 4일날 마침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도의회 의장님 비롯해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께서 한 6분들이 이제 응원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회기보다 응원이 중요한가? 이런 물음을 도민들께서도 같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리고 100번 양보를 해서 응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의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정도 이렇게 한 분 가서 미안하다, 의회가 회기 중이니 다 못 왔고 내가 대표로 왔다. 이래도 선수분들께서나 거기 팬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르르 다 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당 상임위원회는 행감 일정이 또 하루씩 미뤄졌어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더 좀 과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경제산업위원회는 예를 들면 강원도에 베트남하고 일본에 이제 국외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직원이 한 분씩 있어요. 근데 한 명을 감사하기 위해서 의원분들이 각각 6명씩 간 거예요. 직원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2명 감사하려고 12명이 해외로 갔는데 들어간 비용만 해도 한 1,800만 원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 내용도 봤을 때도 홍보 잘해라, 더 열심히 해라,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관광 일정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나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사하러 간 거냐, 해외 여행 간 거냐, 이런 좀 답답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윤 의원님 말씀하셨던 네. 이 해외 본부 감사를 제가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 뉴스로 이게 나갔었습니다. 네. 몇 년 전에. 그래서 경제산업위원회가 다녀온 걸 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이제 재발 방지 약속도 네. 했었고 수많은 댓글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달리면서 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겠구나 했는데 또 나가세요. 예, 계속 때만 되면 3년째 나가고 바뀌고 계세요. 예, 그 위원회의 구성이 바뀌고 이 사람 이제 네. 이제 바뀌고 이 절차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이 되면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4년 임기 안에 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또 그랬을 때는 왜 그랬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누구누구 다녀왔는지를 유권자들이 정확히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평소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죠. 보도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른 채 그대로 이제 선거를 하게 되고 또 정당에서도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국회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국회라기보다는 저는 정당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당 공천제는 필요하죠. 우리 사회의 선거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당이 나서는 정당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런 필터링을 하라고 정당이 만들어진 건데 정당이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당이 국민보다 당리당략에 치중을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 당의 입장에 더 맞는 사람을 국민의 이익보다 더 우선해서 이제 후보로 추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당이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이게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그런 후보 난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면밀하고 더 아주 치밀하게 후보를 추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방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그 주요 정당들에서 그 당 내에서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지방선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정말 제대로 추리는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네, 저도- 정당의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요거 하나만 말씀드려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정의당 같은 데서 이 해외 연수를 왜 이렇게 많이 지적을 많이 하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왜냐하면은 해외 연수 갈 때는 양당이 같이 갑니다. 아, 정의당은 안 네, 갑니다. 아니 정의당 이제 의원이 이제 도의원은 없고요. 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연수를 좀 그냥 아예 안 가겠다고 공약에도 넣고. 뭐 요즘에 솔직히 양당에서 하는 거 뭐 티끌만큼만 잘못해가지고 해도 서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근데 양당에 뭐 민주당 의원들도 가시고 국회의원도 같이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양당에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는 구조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아, 서로 같이 하니까. 예, 서로 같이 가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방의회가 예. 주민들의 이제 곱지 않는 시선을 받게 되는 아주 세 가지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단골 메뉴죠. 첫째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의원들의 국외 연수 문제. 저는 국외 연수 가야 된다고 봅니다. 좀 견문도 넓히고 뭐 관광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저도 우리 연구원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고 이걸 어떻게 개선하느냐 제도적으로 연수 다녀와서 성과 평가를 제대로 한다든지 또는 연수 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심사를 받는다든지 또는 연수 중에 뭐 기자나 전문가를 대동해서 간다든지 다 해봤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비를 내라 이거예요. 자비를. 예. 다 낼 수는 없잖아요. 이제 할 일이 많고 하니까. 최소한 반은 아니더라도 10% 20%의 자비를 내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양당만 갈 필요 없죠. 우리 정의당도 가셔야죠. 네. 자비를 내고 희망자의 하나에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매번 되풀이되는 의장단 선거 문제입니다. 의장단 선거 때가 되면 아주 더 이제 아주 난투극이 벌어지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정당 간의 싸움을 넘어서 의원 간의 싸움이 돼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주민들은 여전히 유급직 의원에 대해서 무리한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세 가지 문제만큼은 의회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여전히 불신하고 있거나 무관심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윤성 기자께 이 질문에 관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제도 개선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왜 안 될까요? 다 알고 있잖아요. 아,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예. 제가 이제 2006년에 강릉에 물난리가 났을 때 물난리 중에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간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이제 여러 주민들의 그 의견을 듣고 출발하는 날 새벽에 저희가 의회를 갔습니다. 카메라 취재팀이. 근데 이제 그날
출발이 늦어졌어요. 이걸 MBC 카메라를 보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난리가 났죠.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근데 결국은 출발을 했고 다녀온 뒤에 이제 너무나 졸속 보고서를 낸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이 일련의 과정을 몇 달간 추적을 했고요. 당시에 규정이 없는 거예요. 강릉시 의회에. 조례가 없었습니까? 조례가 없었습니다. 조례 규칙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 규칙의 필요성, 그다음에 만들 때까지 그 이듬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 때까지 뭐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렵사리 이제 제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좀 얼마 있다가 양양군에 발령이 나서 양양군으로 갔더니 양양군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그래서 똑같이 새벽에 취재 가서 보고서 나오는 것까지 뒤져서 조례 만들게 했고 그다음에 고성 같은 게 똑같아가지고 이게 뭐냐면 의회가 결국에 먼저 나서서 하지 않으면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조례를 만들게 비판하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의 시민운동이라든가 또는 언론이라든가 뭐 분발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해외 연수 가는 그 조례를 만들어 놨더니 그다음에 국내 연수 문제,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 공개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예. 수십 번 보도를 해서 정말 하나하나를 다 부딪혀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옆에 의원님이 계시지만 그 의원들이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도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그 다음번 의회를 구성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국은 사람의 문제다.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고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조례를 만들고 뭐 규칙을 만들고 또 그 심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다녀와서 뭘 했는지를 보면 너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도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임기 초반에 가자는 것에는 또 반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예를 들어 임기 초반에 강릉 가뭄이 없었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의제에 맞게끔 가서 배워오면 되는데 저는 배워오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워온 뒤에 그거를 어떻게 남기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공직사회에 어떻게 그걸 전파를 하느냐 이런 방식과 그다음에 그 보고서의 형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게 행정에 녹아나야 이게 녹아 들어가야 시민들을 위해서 쓰이게 될 테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해외 연수를 가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그게 여행이 되느냐 연수가 되느냐는 다녀와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녀와서 이제 행정기관에 이게 그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의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여기에 생각을 알겠습니다. 연수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번에는 더 다뤄야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구 획정에 가서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헌법재판소가 전북 장수군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강원도도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됐는데 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육동현 원장님, 지금 인구 기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식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구가 물론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지역이 많이 그렇죠. 늘어났고 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도 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상한선과 하한선이 2대1 비중으로 되어 있어서 조정을 하고 있고 우리 지방의원들은 조금 이제 그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한 2.5대1 정도, 상한선 한 160%, 하한선 50% 정도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기본 원칙이 이제 인구 이제 표는 등가성의 원칙에 의해서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한 표가 이제 그 인구 기준이 이제 그게 제일 기준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행정구역에 인위적으로 나뉘어지면은 지역의 정체성이 깨지게 되고 주민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존중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인구가 적더라도 지역을 대표해주는 의원을 또 선출해야 되거든요. 지역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의 의사나 자기 지역의 민원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최소한 이 세 가지 내지 이제 아이덴티 문제라든지 이런 네 가지를 잘 조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안이 만들어지면 시도지사한테 넘기고 시도지사가 지방 시도의회에 넘겨서 조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게 이제 많이 바뀌어요. 여기 이제 당락이 개입이 되고 또 현역 의원들의 또 뭐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 이런 인위적인 선거구 설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바람에 항상 이게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선거 1년 전쯤 만들어져야 됩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1년 전에 하고 그렇죠. 또 인구 기준도 1년 전에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예비 후보를
하는 당시까지도 이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지역에 선거를 하는지 마는지까지도. 그래서 이거는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구 획정 문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존중하는 조례까지 미쳐서 이게 정말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우리 강원도도 사실 통폐합되는 지역도 있고 또 분구가 되는 지역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문제를 정말 지금쯤은 해결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제 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도 관심을 가지고 또 의회에서도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잘 구성을 해서 빨리 서둘러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미섭 의원님, 이제 도내에서도 이제 선거구 통폐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선거구 통폐합이 된다면 의정 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나 선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저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좀 없애고 안정적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선거구 통폐합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정치가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구는 발을 디디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땅이 맨날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이게 내 선거구가 지금 여기인데 이게 바뀔 수도 있고, 예, 이게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제일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이게 인구가 계속 변하고 이제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지역을 대표하는 부분들 그리고 인구를 대표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겠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변동되는 거를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소라고 따지면은, 예를 들면 그럼 그거를 빨리 대처를 해서 선거구 획정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도 원래 12월 3일까지 마무리를 져야 되는 게 법정 시한이에요. 근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47일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선거 때 선거하기 전 47일 전까지는 이게 내 선거구가 어딘지, 유권자들은 또 우리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가 누군지 이게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적어도 이제 인구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쩔 수가 없다고 하면은 적어도 선거구 획정이라도 기간 내에 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성 기자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내년 이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유권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것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권자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한다면 바뀔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 그다음에 뭐 계엄이라든가 하는 국가 전체의 논리들이 이게 아직 그 이후에 선거 형태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 대통령 선거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선거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나는 어떤 입장일까? 이렇게 큰 틀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여야의 구성원이 이제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 10대 9 한석 차이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한석을 더 가져가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뭐 이 의석수를 벌리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지역의 담론 자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을 거고요. 구도가 바뀔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 지금 너무 중요한 게 양양의 오색 그 케이블카라든가 또 강릉의 경포호수 그 주변 이제 개발이라든가, 이런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또 주요 양당의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역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표를 통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이제 선거 때 쟁점이 되면 좋은데, 여전히 지금도 벌써부터 시작입니다. 이번에 선거는 누가 더 유리하다, 누가 불리하다, 이런 그 경주용 보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 저는 조금 아쉬워요, 언론에서.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자리도 자주 마련해야 되고, 또 언론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강원도의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주민들이 충분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숙지시키는 그런 언론의 역할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역량들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두세 가지만 첫 번째로는 이번 정부에서도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문제입니다. 국회가 위상과 역할을 잘 정립되어 있듯이 국회법이 있는 거고요. 지방의회도 집행기관하고 감시 견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은 모든 정보, 예산, 사람을 다 가지고 있고, 지방의회는
거기에 대적해서 감시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시켜줘야 된다. 근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항상 지방의회에 와서 공청회도 하고 교육도 받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와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되고, 지방의회는 또 찾아가는 의회가 돼서 주민들에게 찾아가죠. 또 야간의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주민들과의 이 소통과 교류를 대폭 늘려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방의원이 모두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 교수, 변호사, 회계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지방의원은 건전한 상식, 미래지향적인 태도, 그리고 봉사의식만 있으면 돼요. 이거를 지원하는 보좌제도가 전문화돼야 됩니다. 이를테면 개인 보좌관도 필요할 테고, 정책 지원관도 더 확대돼야 될 테고, 지방의회 도서관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전문화돼야 되지, 지방의원이 전부 전문가로 구성되면 오히려 이익 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원은 다시 한번 봉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바뀌어야 된다. 좀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비용들에 대한 책임은 또 지방 정부들이 각질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비용에 투자해서 남는 성과가 있어야죠. 네. 다시 말해서 집행기관의 낭비와 비효율을 아주 잘 지적을 해서 비용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그런 성과가 있다면 지방의회에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비용이 되죠. 알겠습니다. 자, 유민수 의원님, 현직 의원 입장에서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두 가지가 좀 외부적인 충격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비판과 의회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처리를 계속 좀 던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의회에 대한 감시나 견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회도 이제 모니터링도 많이 했고, 근데 요즘 사실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이런 데도 역량이 좀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정도 이렇게 모니터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화해야 된다. 의회 내에서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예산 지원을 하든가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회의만 하고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해, 이런 마인드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하는 걸 언제든지 와서 지켜보십시오 하는 마인드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전환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야지,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원관이나 이런 제도도 좀 늘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역구 축소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의원 수를 좀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신뢰로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오픈 마인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지면서 우리도 시민들의 견제를 받겠다 하는 목소리를 좀 내야 되고, 해외 연수 앞으로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하겠다,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그런 걸 합의를 하고, 예를 들면 이제 해마다 또 음주 사고 또 많이, 왜 그렇게 음주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당구의 손님이에요. 그러면은 의회 차원에서는 음주운전 한 번만 해도 그냥 아웃시키겠다, 우리는. 이런 과감한 개혁과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 후에 그런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과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언론에 대한 감시 기능을 굉장히 이제 기대를 많이 하시고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취재하는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도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견제일까를 생각해 보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정량적인 분석입니다. 이거는 회의록을 들여다보면, 또는 그 의회 과정을 살펴보면 출석률이라든가 조례 발의 건수라든가 이제 우리가 숫자로 셀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또 의원들끼리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을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의회 안에서 내놓는 발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을 할 수는 없을까? 예전에 여기 강릉 경실련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이 내용을 분석을 해서 한번 지역에서 이제 집중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나 어떤 분석 툴이 정해져 있지 않고, 또 그때그때의 이슈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단어나 이런 게 다 달라지잖아요. 이 정성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개발이 된다면, 그러면 의원들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왜냐하면 그거는 무조건 이거는 시민사회가 또는 언론이 비판을 하겠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행동의 범주, 막말을 하지 않기, 이런 것들이 지켜질 것 같은데, 취재하는 입장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 의회 의원들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뭐 발언도 그렇고 모든 활동에 대해서 정성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축해 놓고 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그러면 어떤 기자, 어떤 언론이 어느 의회를 상대로 접근을 해서 분석을 하더라도 맞습니다. 네, 좋은 이게 게 나올 의정 텐데. 모니터링 제도인데요. 사실 외국의 지방의회는 이제 의장단, 뭐 의장, 부의장, 뭐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성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판공비라든지 보수가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의정 성과 평가, 의정 활동 평가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저 초기에는 잘 좀 되는 것 같더니 요즘 많이 이제 시들해졌어요. 그래서 의장단 문제, 선거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음 선거에서 필요로 한 인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준이 되는 좋은 자료가 모니터링입니다. 그걸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이제 저희도 행감이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가끔 들어오시는데 이 평가하기가 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 선거법에 또 걸려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뭐 하면은 뭐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어느 평가하면 이건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어요. 돈 선거나 관권 선거 이런 거는 철저하게 법으로 막아야 되는데 선거의 다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민사회단체 평가를 하든 이런 부분들은 좀 열어놓는 제도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제가 듭니다. 하나 네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이제 흔히 꽃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 행정부에 대한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정말 가감없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예산도 충분하고 또 의회들의 관심이 많아서 이걸 중계를 해줍니다. 생중계로 해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강릉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유튜브 생중계하는 걸 들어가서 보는데 같이 보는 시청자가 10명 미만이더라고요. 이게 아마 어떤 의회도 다 비슷할 텐데 결국은 유권자들이 그날 만약에 10명, 5명이 보는 게 아니라 10,000명, 20,000명이 지켜봤다고 하면 의원들이 아마 발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거고 그 내놓는 결과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결국에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의회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집중돼야 된다. 예,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뭐 세 분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지방자치 30년. 지방의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꽤 먼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 현실이 된 지금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의 삶을 바꾸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런지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모두 지방의회 모습을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